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노동관리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산 지역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규모 돌봄시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벽훈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회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이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시의회 일정 때문에 대회의실을 빌리지 못하고 중회의실을 빌렸는데 코로나 상황도 워낙 좀 빡빡해져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으나 지금 인원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그리고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과정에 실제로 굉장히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이분들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가 지금 상황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확실히 뭐 부산시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 돌봄 영역이 우리나라를 거의 지탱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이 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돌봄 사업만 있지 그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전혀 고민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돌봄 사업이지 돌봄 종사자가 어떻게 하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시나 뭐 60이 매칭이나 뭐 하더라도 다 이 안에 사업을 얼마나 할 건가, 사업비를 얼마나 쓸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뭐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부산광역시의회 박동혁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주제 발표는 사회복지기관의 실태를 누구보다 현장과 함께 결합하여 연구하고 있으십니다. 손지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부산노동권익센터 김희경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이십니다. 송지연님 오셨습니다. 예,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배의식 교수님은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고요. 예, 부산노동권익센터에 오셔가지고 잠시 조금 늦을 거라서 좀 오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미라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16년 만에 예, 사회복지사 첫 집회를 통해서 45.5억 예산 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제2의 가정을 탄탄히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그룹홈 이은희 협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아동센터 협회 브레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중앙 지역 아동센터 박선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귀한 시간상 조금 넘어가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회 진행 순서는요. 먼저 소규모 돌봄시설 노동실태조사 토론 발표를 10시 40분까지 하고요. 이어서 11시 40분까지 지정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소규모 돌봄시설 노동실태조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부산광역시 내 일하는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조례 위반, 그리고 인사검증까지 곳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계신 박동영 차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개할 때 통곡전 얘기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제 호가 동백이라고 합니다. 동백 박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8대 민선 7기와 8대 시의회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이 뭐냐, 성과가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부산, 노동조합 부산이 가장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동존중 부산에 가장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것이 저는 노동건설센터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8대 시의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취약계층의 노동부분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도화돼서 건설센터가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석병수 부장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이 돌봄이라는 것이 가족의 영역에서 이제 공적 어떤 사회복지나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그 사업으로 볼 뿐이지 그 속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 노동자신데 봉사자로 이렇게 보고 이 사업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노동에 대한 문제가 좀 이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에 우리 12시간 보육 저도 토론회를 했던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부산시가 사업의 내용, 서비스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토론이 노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산시청 앞에 또는 시의회 앞에서 투쟁을 벌였던 투쟁하면 굉장히 이제 가격할 것 같은 너무 재밌는 투쟁, 되게 감명 깊었고요. 그 중에서 성과를 이제 얻은 거를 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 진행은 주제 발표 35분 하시고 지정 토론자분은 12분씩 60분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 12시까지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저 분위기상 보니까 좀 오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2시에 딱 끝내는 게 좋겠습니까? 오래 하면 12시까지 끝내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저하고 지역합회 부분도 한참 같이 하셨던 우리 원래 전국이 사회복지죠. 한동안 우리 지역학교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손주현 교수님 발제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라대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박도영 평소에 존경하는 박도영 위원님 오늘 같이 해주셔가지고요. 좋긴 한데 어제 동백점이 같이 했는데 해주셨던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되게 같이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마 오늘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같이 해주시는 김희경 팀장님과 송지현 선생님 같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여는 말 그리고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 저희가 이 노동 실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 어디에 투쟁과 사실 요구의 방향을 어디로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잡아보고 마지막에 제언 부분을 제가 따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다음 것 같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셨을 때 공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공적 돌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서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방법을 훔쳐봤을 때 돌봄에 대한 대상자가 확대되는 방법 그리고 돌봄의 대상자가 확대되는 단순한 이야기에서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 중에서 이제 놓쳐지고 있거나 사실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현재 확인되는 개인들의 돌봄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돌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로서의 돌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서 지냈던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지냈던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사협이나 우리 협의회나 이런 쪽이 이제 사회복지 내부에 있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에 비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번에 잡았던 이 작업도 그래서 조금 새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향은 최대한 사회복지 분야와 노동이라고 하는 분야가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두 가지를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처우 개선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단순하게 노동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맞춰가는 기회가 되어서 아마 계신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골동형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희생과 봉사, 비물질성으로 표현되는 불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가지고 있다 보니 노동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아까 봉사자라는 표현이나 혹은 사실은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만 비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묻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 최종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개별 노동자를 통해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사실 최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평가 혹은 개별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관점을 전혀 다루어지지 않도록 모순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인 지역아동센터 아동프로펌이 왜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소규모 이용과 생활시설 포함해서 소규모 돌봄 시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느냐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 지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담 그리고 그 속에 다시 개별 부서의 부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겠죠. 개별 부서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사실 요구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될 건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돌봄 서비스 지원 기관들의 요구가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한 직능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봤었을 때 이야기가 누구에게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기관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좀 하나된 목소리고 그건 특히 지원을 결정지어야 되는 정치 결정자 입장에서는 번잡스럽고 혼잡스러운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고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원인이 실제로는 그들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직적 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들이죠. 대표적으로 저희 이번에 했던 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특히 아까 시위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는데 아마 그 시위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이유도 당연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저도 우산 들고 다니실 때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도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 뒤에 봤습니다. 뒤에 약간 걷기 싫어하시는 분들 표정까지 제가 다 봤는데 그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지역학생터와 아동 청소년 그룹헌과 같은 소규모 시설들의 노동 실태가 부산시 전반에 공적 돌봄 체계의 중요한 고려 조건이 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공적 돌봄을 책임지겠다 혹은 공적 돌봄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노동 조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간단하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일정도 다음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들, 저희 특히 이제 처우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들, 노동 실태와 관련한 이야기를 보면 특별하게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춘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처우가 어렵다, 실질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식의 반복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걸 다루어야 될 것인지 좀 구조를 좀 맞춰보고자 했었고,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우리나라의 모습에서는 1번 구조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서비스가 돌봄이 다 해결되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한국형 모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던 모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IMF를 기점으로 돌봄에 대한 논의가 1997년에서 99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F를 기점으로 실제로 가족에 대한 돌봄 체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민간에 의한 돌봄 체계 강화, 물론 이 민간이라고 했었을 때 영리 기반의 민간이 아니라 공적 기관의 위탁이나 혹은 운영 비위를 지원받는 시절의 공적 서비스의 기관으로서의 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돌봄 관련한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2번으로 IMF를 기점으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돌봄 관련 사회 서비스를 영역을 확충시키면서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돌봄 관련 서비스가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관련한 서비스 인력들이 확충되는 구조, 그 인력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지원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비스를 확충시켰기 때문에 서비스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의 확충을 이야기할 때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관점을 놓치고 단순하게 기관시설들의 수를 늘리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현재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영역 가치는 이게 시장적인 기분, 시장의 요소들, 다수의 공급자를 뿌려대서 다수의 공급자들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굉장히 공적 서비스의 특성이 아닌 모습들까지 갖춰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관이 반복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가족의 입장에서도 아까 전에 비영리적이고 무료로 받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가족에서 원래 돌봄을 받던 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해주던 거, 우리 아버지가 해주던 거, 우리 아빠가 해주던 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거,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보다는 당연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고, 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국가의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는데요, 일자리 확충이었죠.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돌봄 체계의 강화의 관점이 아니라 돌봄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관점으로 넘어가, 특히 IMF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확충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서 돌봄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확충하게 되니까 돌봄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일자리에 대한 관점이 우선되기 시작하는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관점이 되고, 실제로 그 안에 서비스들이나 혹은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현재 우리 쪽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몇몇 학자들을 보면서 좀 맞췄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했었을 때도 돌봄은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위계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둘 간의 위계적인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호 간의 배려, 듀리아의 원칙 이런 표현도 쓰는데, 상호 간의 배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공적 돌봄 체계들로 해서 이 둘을 이해하고 이 둘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 체계인 외부에 있는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돌봄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계를 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분들의 돌봄권을 같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사회가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지금 이야기하는 헬드 키테이만 얘기했지만 누스바움이나 토론토 같은 학자들까지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돌봄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그 이야기를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케어 포 케어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봄자 돌봄이라는 관점도 그때 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 간의 그 순수하게 민간 영리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하거나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도 2021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례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했었을 때 향후 안정적인 변화 기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재난을 1차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물론 이 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례나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필수 노동자의 영역이 지정되었다는 것 이상에는 재난을 벗어났었을 때 이게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체계는 수정 보완 혹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역시 벌어져야 되고 그런 관점 중에서 하나가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소규모 그 돌봄 시설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 책임을 결국 누가 져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다음 명확하게 국가사회 정부로 이야기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항상 요구의 대상에 있었을 때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외쳐야 되는지 지방정부에 외쳐야 되는지 어느 부서에 찾아가야 되는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중에 재연사항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현황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 발표하면서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인경 팀장님. 먼저 송지현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네,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의 송지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3장 재활동센터 기관 및 개별 종사자 분석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 발표를 들으면 이해가 더 용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재활동센터의 노동 실태 분석은 기관 내 종사자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관 분석을 살펴보면 부산시 16개 행정구역에서 총 188개소의 시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별 모응답 및 응답 오류를 대충 처리하는 빈도 및 기술 통계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현황입니다. 1983년부터 지역아동센터는 개설되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소되어 오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법제화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폭발적인 그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대체로 개인 운영이라는 답이 높았고, 개인 운영이라는 답이 높았고, 건물 점유 형태는 월세 또는 부상 임대가 많았습니다. 센터 내 종사자 수는 9명이 71.8%로 평균 2.3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센터당 보호아동 수는 20에서 29인 사이의 시설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평균 24.6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 대부분은 근로계약자와 4대 보험가의 입금자 명의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대부분의 시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야간 보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가량의 센터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이나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토요일, 대체휴일 야간 보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인력 기준의 평균 2.2명으로 현원 2.5명으로 대부분의 센터가 법정 인력 기준에 맞는 인력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보조금 외 인력이 2.2명, 프로그램 강사가 2.9명, 자원봉사자가 4.2명으로 정규 인력 외에 이러한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 같이 상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 강사 급여 지급 형태나 자원봉사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비 재수당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센터 내 종사자 수당에 관련하여서 중앙정부 그리고 시, 부군 그리고 기관 자체에서 이러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이나 임금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국비 지원이 절반 이상의 센터가 국비 지원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시비 지원과 부분 지원이 있다는 센터의 응답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관 자체의 응답은 대부분 센터가 그러한 기관 자체의 지원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 관련해서 어떤 그 종사자들의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센터에 물은 결과 센터의 절반 이상이 센터 명절 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이러한 수당 자체의 지원이 그 센터 내에서만 규정 자체도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오른쪽은 부산시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공유한 그 지역 아동센터 지원 관련된 그 내부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시비 매칭 지원으로 프로그램비나 인력 인건비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하여서 운영비 항목으로 통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국가 중앙정부나 시비 매칭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센터에 어떠한 인건비나 그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시비 차원에서 지원을 보면 처우 개선비와 시간의 수당 지원 그리고 복지 포인트 이 세 가지 영역에서만 시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부 부에서 장기 분석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매칭해서 봤을 때 종합해 보면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비 차원의 제약적인 일부 수당만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곳에서 외부 지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다른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그런 상반된 그런 괴리적 현상이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별 인력 임금 및 노동 시간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 기간 분석 사이에 표로 설문지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센터 수가 아니라 종사자 수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부분 평균 195만 5천 원 정도이고 식비는 11만 1천 원, 교통비는 6만 6천 원 정도 매월 평균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비고란의 샘플 수입니다. 교통비 아래로 수당은 앞서 우리가 지원 계획 내부 자료에서 봤듯이 복지수당이나 처우개선수당,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이런 지원해주는 수당의 샘플 응답자 수는 굉장히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자격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비지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응답자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실태를 반영한 조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원 제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원 제도는 실제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좌측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가장 연한 것이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 휴가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 기타 등등의 휴가 같은 것들의 실제 경험 사례는 그런 제도도 미비하겠지만 그런 것들 실제로 있다 해도 경험 사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마찬가지로 옅은 파란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런 출산 관련된 일가정 양립 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경험 사례가 매우 적고 복리후생 제도 역시 마찬가지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관련된 실태 분석 조사입니다. 종사자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87.8%로 남성부에 비해 높고 연령대 중에 50대가 가장 38.5%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인 상태 역시 기혼에 비해 미혼에 비해 기혼이 72.2%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위는 관리자급이 60%로 많았고 주전공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종사자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경력기간을 살펴보면 시설장과 실무자의 경력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유사 직종 경력이 11년
그리고 현 직종 근무 기간이 여성 시설장의 경우에 8년 정도, 남성 시설장의 경우에 10년 정도 나타났고 실무자의 경우에는 유사 직종 경력 기간이 4년에서 6년 정도, 그리고 현장 근무 기간이 4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설장과 실무자 사이에 근무 경력이 한 5년 정도 차 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사자 직무 현황입니다. 근무 시간은 시설장과 실무자가 다소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 시설장은 평균 주 45.8시간 그리고 실무자는 45.1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 시간은 시설장 같은 경우 6시간, 실무자 같은 경우 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차이에서도 시설장과 실무자의 차이는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0만 원 정도, 실무자 같은 경우 183만 원 정도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다시피 근무 경력에서 시설장과 실무자의 근무 경력이 5년 정도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소한 그 급여 차이는 직급에 따른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4대 보육은 대부분의 종사자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직무 현황도 살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직무 현황에서 업무 부담입니다. 시설장과 실무자들이 실제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의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냈는데 그 관리자의 경우, 시설장의 경우 기관 시설 운영이나 전반적 운영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무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관 시설 운영이나 행정 업무가 25.8%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장에 비해는 낮았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21.1%의 종사자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자든 실무자든 모든 시설 내 업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든 퍼센테이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참 두드러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질병 및 재해 그리고 감정노동 소진 수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업무상 종사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을 경험한 응답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성 재해에서는 소수의 종사자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활동센터 종사의 감정노동 실태에서는 이러한 하위 영역들을 모두 포괄한 총점이 한 3점 정도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진 수준을 보면 소진 수준은 오히려 감정노동보다 훨씬 더 2.6점, 총점 2.6점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인권에 관련해서 종사자가 업무 중에 타인, 지역 주민이나 또는 본가족 구성원 또는 공무원,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협력이나 혹은 갑질의 경험을 했는지 살펴봤을 때는 여기 역시 소수의 종사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만족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간에 대한 만족은 4점으로 양호한 편이고 타 기간에 비교했을 때는 3.7점으로 전반적 만족도보다 살짝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기본급, 수당, 노동시간, 업무 부담 같은 부분에서 2점 밑으로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러한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직 의향 같은 경우에 64.2%가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그 외에 35% 정도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종사자들이 이직 의향을 생각한 이유는 대부분 저임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상 보충에서도 역시 저임금이나 복리후생 같은 것들이 보통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사자 노동 실태에서 개선,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가, 개별 종사자와 기관 차원에서 질문했을 때 먼저 개별 종사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요구 수준은 전부 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드러진 것은 기본급 인상이나 수당 인상 같은 것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 차원에서는 운영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같은 것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동보호센터 연구위원 김희영입니다. 운영인물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료들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개 부분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불법 현황을 보시면 부산에 총 2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80명이고요. 이용 현황에 보시면 이제 176명 정원에 145명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6개 부분에 지금 1개 수용구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부분에 1개 이상씩 이렇게 있고요. 지금 수용구에 있었던 그 그룹홈이 동구로 이사가면서 지금 1개의 구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저희 조사에서는 13개의 구에 있는 그룹홈에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운영, 그 다음에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직종을 보시면 이제 분포를 보시면 시설자는 34.5%, 보육사가 56.4%, 상담사 9.1로 보육사가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근속 연수는 5.8년 정도입니다. 최대값이 25년으로 나타나서 이제 오래 계속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쭉 이제 좀 넘어가서요. 내용은 실제 그 표로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인 조사, 조사가 개인 조사에서 보시면 인적 특성을 보시면 여기도 여성이 79.6%, 80% 정도 여성이 차지하고 남성은 20% 정도입니다. 연령대는 평균으로 44.5세입니다. 혼인 상태를 보시면은 그 기혼이 56%, 미혼이 43% 정도 돼서 미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분포에서는 그 30대와 40대가 50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미혼인 분이 한 43% 정도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사는 52% 정도를 차지하고 35%. 이거는 아까 기간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징적인 게 그 직위별 학력을 보시면은 대학원 졸 이상까지 했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졸은 없었고요. 전부 전문대 이상의 그런 비율들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낮은 이런 문제들도 처우의 개선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보시면 시설장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합쳐서 3.7개, 보육사는 2.4, 상담사는 3.7개, 평균 3개 이상의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우수 인력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근무 기간을 보시면 이제 파란막대가 유사직종 경력 기간이고, 주황색이 현직장 근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직장 근무 기간이 그 유사직종보다 좀 낮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보시면 50시간 미만이 45.1%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시간 이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작지만 그 비율들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저희 상상 초월하는 수준의 장시간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금은 그 시설장이 190만 원 정도, 보육사 167만 원, 상담사 180만 원 정도로 저희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사대보험에서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93%가 가입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설장님들의 어떤 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업무 분담을 보시면 지금 시설장, 보육사, 상담사로 되어 있는데, 상담사만 주황색, 그 본인 전담 업무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특정한 어떤 업무 분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조금씩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직 계획이 있느냐, 이직 계획이 있느냐에서 지금 있다가 시설장 31%, 보육사 48%, 상담사 5%. 그래서 한 반 정도의 분들이 지금 이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에는 미래 그 임금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도 똑같이 임금과 건강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쭉 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태조사
조사 발표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말씀드렸던 것 저희가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좀 정리해 드리면 그 여기서 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겠지만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활동하셨던 종사자분들의 활동이 그 내용이 별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아마 섞여 계실 텐데 두 가지가 같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서 해설 특성상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종사자분들만 파악한다든지 기관으로만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 다 조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완료돼서 전달드리는 보고서에서는 그 양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태 조사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 오늘 발표에서 부족하셨던 부분들은 체킹 한 번씩 해보시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나머지 내용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정책 지원이나 뭐 사실 요구사항이나 내용사항들은 뭐 인건비나 이렇게 하나하나 얼마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요구해야 될 것인지 항상 저희가 문제됐던 부분을 좀 정리해보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 표에서 나와있는 보고서에서 저희가 원래를 보면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단순히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권리는 그 저희 정리했던 권리 주체, 의무 주체, 권리 내용, 그 다음에 권리 근거가 요구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리를 이해할 때 이해해주죠. 권리 주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현재 돌봄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그 의무 주체는 부산시가 되겠죠. 돌봄이 공적 돌봄에 대한 체계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회가 져야 되는 거고 그 공적 돌봄에 해당 책임의 주체는 당연히 부산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까지 항상 소규모 시설들, 특히 국비12 매칭 시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을 외쳐야 되는지 혹은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외쳐야 되는지 혹은 자기네 해당 속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외쳐야 되는지 혹은 개별 부서에 대한 복잡성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거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국시에 대한 매칭은 부산시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요구의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달라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실은 소규모 우리 돌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 근거를 삼아서 자신의 요구 주체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 구조나 내용을 충분하게 부산시도 저희 오히려 그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뭐 서울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아마 오성준 시장님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혹은 동일 호봉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충분히 그 부산시에서 적용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까지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지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놓친 채 요구를 하나하나 달래듯이 접근하는 방식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돌봄시설 단일임금제 이야기입니다. 단일임금제 적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호봉제에 대한 인정과 노동에 대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마 저희도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연구 시작할 때하고 연구 끝날 때하고 달라지시는 느낌이었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우산 들고 계시면 분위기 엄청 안 좋았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나 기본적으로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 지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합의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수준에 어디까지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상황에서 맞추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호봉제에 대한 맞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뒤에 나와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 돌봄시설 지원 기준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필수노동자법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면 그 부분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건 돌봄권에 대한 이야기, 시민들 돌봄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돌봄권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과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구분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돌봄 노동자들, 특히 국시비 매칭 시설부터 저는 1차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초반기 때 2004년, 2005년 기준으로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되는 그 조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지방
보조금 지원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60인 매칭 기간들이 사실 밀려나기 시작하는 구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관련 법이나 관련 조례, 특히 뭐 우리 힘이 좋은 기재위 위원장이 계신 국정 의원 같은 분들께서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아마 그 부산시 돌봄 그 단순하게 돌봄이 강화됐던 부산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조금 부족했던 발표문은 아마 지금 토론자분들 통해서 더 보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했다는 말, 선택해야 하는 걸 얘기했다. 마지막에 했던 말은 좀 기억이 났고요. 저는 이제 제 직업이 농산, 공인농산인데 노동관련 일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누가 사용자이고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결국 또 임금과 그 노동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금과 근로시간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이 좀 특성인 것 같고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감정노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높지 어쨌든 이제 아마 이 사회적 이 가치라는 거는 임금이라는 건 사회적 가치 좀 그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원 시의회가 지원 기준 조례나 이런 데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런 부분들 들었습니다. 지정 토론자로서 먼저 우리 배희식 교수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 제가 정신을 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제가 보고서 전체를 읽어보고 제가 평소에는 아니죠. 옛날에 노동센터하고 그룹홈도 방문하고 노동센터하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같이 했던 기억도 대사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여담을 하나 하자면 제가 애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하나는 대학을 다니는데 저희 동생은 이제 결혼 늦게 해서 애를 늦게 낳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등록금을 안 내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10원도 안 내고 다 등록금을 내고 다녔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빨리 해서 나도 좀 안 내지 왜 천천히 했냐. 근데 또 저는 원래 무상교육을 무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 사회화되어 있는 거죠. 보통 제가 예를 들었던 가족의 교육 기능이죠.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화를 했는데 이 교육의 기능이라는 걸로 분리가 되었고 가족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치안의 기능이 된 거죠. 옆에 사람들이 우리 가족 위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그 사람들 두드려 패면 같이 깜빡하겠죠. 그런 것처럼 치안의 기능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 분리가 되고 돌봄 역시도 발표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인 기능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와 치안에 관련된 이런 기능은 사회도 되면서 이게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치안 관련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봄에 가는 비용이 사회화가 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어떤 기능, 가족 기존의 기능이 사회화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비용이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발표는 했었지만은 너무 그 일자리 만들기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이라는 문제가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쪽에서 돌봄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동 돌봄이라는 문제가 단순 케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동들의 특성을 봤을 때 아동은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 단순 케어인지 아니 이 안에 교육, 사회학,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돌봄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같이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동 돌봄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돌봄과는 좀 분리해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뭐 사회복지니까요. 제가 아는 거 사회복지밖에 없는데 제가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뭐 시설의 사업의 어떤 지역사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런 전문성만 담보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제가 짧게 공부하고 경험해본 바로는 개인 시설의 어떤 전문성 담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또 노동의 문제가 같이 두 바퀴로 굴러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92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사회복지관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저희 복지관에 중앙관리자 1분 그리고 일선사회복지사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과연 사회복지관이 지금 몇십 년 흘렸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이 제가 했던 그때처럼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처우대로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전문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 수준, 전문성이라는 게 지금처럼 되었을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일할 때 아까 전에 소규모 그룹홈 발표하셨는데 저는 남자 사회복지사라는 이유로 업무의 절반 이상이 시설가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뭣도 못 박았는데 뭐 시멘트 공고리부터 해가지고 뭐 오만원 다 했어요. 보일러 수리부터 해서 다 오만원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와중에 어떻게 전문성을 살려야 되냐 하는 문제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룹홈에도 아무리 작아도 시설이잖아요. 결국 시설은 해야 될 일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뭐 아동을 위한 서비스만 판단은 불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과연 노동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답을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제 처갓집 월급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건 좀 슬픈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건비 특히 그 지금 운영비로 퉁쳐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이 임금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그리고 적정 수의 종사자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의 전문성 이런 뭐 아동센터의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베이스부는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결론해야 된다.